추후에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도 수익 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회수 불가능하다고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자, 우리가 이미 수익으로 처리를 했어요. 수익으로 처리했다는 건 큰 의미가 아니에요.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이것도 수익 처리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발생주의, 수익은 실현주의라서 대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상관없이 수익을 처리하는데 그런데 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바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못 받을 수 있다고 추정되는 금액을 우리 기말의 대손상각비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하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4번에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 원가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발생된 원가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자, 우리 용역 제공에 대해서는 우리 진행률을 가지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그 진행률이라는 건 우리가 사용된 원가 비용을 비례적으로 해서 그 수익을 인식을 하는데, 그런데 그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썼는데 그 성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발생된 원가 범위 내에서 수익 인식하고, 그럼 발생된 이 원가는 전부 다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성과를 모르기 때문에 진행 기준 처리한다가 이 규정 때문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면서 반대로 생각도 하셔야 돼요. 수익은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때, 비용 금액을 알 수가 없을 때는 수익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대응 원가를 알 수 없을 때는 수익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발생된 원가가 정확하면 얘는 그 비용 가지고 우리는 수익을 인식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번 4번 문제는 틀린 답이 2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5번. 다음에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1번 재고자산이란 정상적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생산하는 과정에 있거나 사용될 자산을 말한다. 정확한 표현이죠. 재고자산. 그래서 1번은 정확한 표현이고, 2번 재고자산은 1년 이내의 기간에 생산에 사용되거나 판매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유동 기준 안에 정상 영업 주기 이내라는 기준도 있죠. 그래서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이다. 정확한 표현이고, 3번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하며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임 및 수입 관세 등은 취득원가와는 별도로 판매관리비로 인식한다. 자, 이건 우리 알겠죠? 취득하고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취득원가에 포함하잖아. 우리 수입할 때도 관세는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다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건데 판매관리비로 인식한다라고 적었으니까 틀렸네요. 우리 지금 얘도 우리 지금 위에서 말한 차이원가 자본화 대상이다라고 위에는 적어놨던 거죠. 우리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니까 틀렸고, 4번에 적성품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탁하기 위하여 발송한 재고자산을 말한다. 우리가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사람 위탁자, 팔아주겠다고 말한 사람이 수탁자. 위탁 판매를 우리는 판매한 물건을 적성품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맞고 틀린 답은 이제 3번이 틀렸네요. 자, 우리 시험에서 A형 시험은 B형은 순서가 좀 틀려져 있는데 이론 문제가 A형 시험은 1번부터 5번까지는 재무회계예요. 1번부터 5번까지는.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제 우리 원가 회계하고 관리회계 문제가 어쩌다 하나씩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11번부터가 세법 문제예요. 근데 세법 문제에서는 우리 뭐 법인세 문제가 2문제 정도 나오고, 혹은 뭐 조특법 문제가 하나 나오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문제가 하나씩 정도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한두 문제 있는데 우리 공부했던 세법 문제는 같이 그냥 풀어볼게요. 문제 몇 개 안 되니까. 자, 11번은 법인세 문제고 12번 보면 우리 법인세 문제가 나중에 보면 이론 시험 제일 쉬워요. 우리 실기랑 다 섞여 있어가지고 따로 공부 안 해도 돼요. 자, 12번.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자, 1번.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일용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우리 건설업인데 1년 이상 계속 우리가 고용되어서 하고 있으면 이건 계속 근로자로 바라봐요. 이건 우리 소득세법 이야기만이 아니고 뭐 노동법 이야기예요. 그래서 1번은 맞고, 이건 뭐 하더라도 2번 보면 알겠죠. 일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는 1일 10만 원이다. 지금 얼마죠? 근로소득 공제는 15만 원이죠. 그죠? 10만 원 이런 문제 내는 게 옛날 사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1년인가 2년 전까지 10만 원이었거든. 그러다가 이게 15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자, 얘 틀렸죠? 그럼 만약에 근로세액 공제 이야기하면 공제는 55%예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우리가 세율 부과하기 전이고, 세액공제는 이제 세율 6% 부과해서 나온 세금에서 또 55% 빼기 때문에 45% 곱하죠. 일용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이 이야기는 자주 언급을 해요. 자, 3번에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 명세는 매 분기별로 제출해야 된다. 자, 일용 근로소득 우리 지급 명세서는 1, 4분기는 4월 30일까지, 2, 4분기는 7월 31일까지, 3, 4분기는 우리 10월 31일까지, 4, 4분기는 1월 31일까지. 한마디로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된다라고 했죠. 전에 제가 날짜 그 31일인데 30일 잘못 쓰면서 설명한 적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기억나는 거 보면 오래 안 됐어. 그죠? 그래서 분기마다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제출 안 하면 이제 가산세가 1%가 생겨요. 지급한 돈에. 자, 4번에 일용 근로소득을 원천 징수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55를 근로세액 공제로 소득세액 공제로 한다. 이 문제 있는지 모르고 괜히 위에 적었네. 아래 정확하게 적혀 있네요.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4번. 4번 14번. 13번은 법인세예요. 자, 그래서 자, 14번 보면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첫 번째 개념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 납부 환급 받는 거고, 신고는 각각 하는 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죠. 얘는 납부만, 근데 납부면 당연히 환급도 같이 받겠죠. 한 군데서 주사업장에서만 하는 거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의 단위로, 사업자 단위로 모든 납세 의무를 이행한다. 그래서 모두 다를 1사업자로 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일치시켜 버리는 게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죠. (12번에) 3번이란 말은 무슨 말씀이시죠? 이광수 12번에 3 적으셨어. 글을 방금 봤어요. 그래요?
자, 늦게 봤어요. 자, 다음 효과는 우리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납부한 것만 총괄이고 신고는 각각이고,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일치시키니까 모든 신고든 납부든 전부 다 모든 의무를 총괄해서 하는 거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하나밖에 없고 대신 종사업장 번호를 부여할 거라 그랬어요. 사업장 단위별로 아래에. 다음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법인은 본점 지점 중에 되는데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본점만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개인은 분사무소 안 되고 주사무소만 둘 다 되는 거니까 3번도 정확하네요. 자, 그럼 4번의 신청은 신규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우리 총괄 납부 신청을 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신청을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신규 사업자는 처음 시작할 때에서 교부 받을 때 하는 거예요. 20일 이내에 신청한다가 아니고,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 이 20일 이내에 신청을 하고 계시면 하는 거고, 얘는 그냥 교부 받을 때 바로 하는 거기 때문에 4번이 틀렸네요. 4번이. 자, 이렇게 하면 14번까지. 15번은 우리 법인세 하면서 보는 조특법상의 최저한세니까 얘는 법인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718번으로 가서 18페이지 이제 87회 718페이지 자, 1번. 자, 다음 중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기타 원가. 자, 얘는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대요. 그럼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추가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외에 보관 비용. 자, 우린 물건 만들면서 보관하고 보관이 투입하기 전까지 들어가는 이 부분도 경계가 애매한 거예요. 취득 시점을 어디에 받을까? 근데 그 외에 보관 비용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얘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않겠죠. 그죠? 다음 세 번째, 재고 자산을 현재 장소의 현재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 지적 원가. 여기 우리 장소의 그 상태나 장소에 오는데 기여하지 않은 건데 취득 원가에 포함할 이유가 없겠죠. 좀 안은이라고 잘 적어놨네요. 그리고 4번의 판매 원가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게 아니니까 얘는 틀린 게 1번이 맞는 게 1번만 맞네요. 이번에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하는 거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고, 2번 다음 중 퇴직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확정기여형 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인식한다. 확정기여형인데, 그럼 확정기여형이면 퇴직급여로 인식해야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적었죠. 이거는 회계 1급도 맞추겠다. 그죠? 계정 과목이 틀렸으니까.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우리 기말에 12월 31일 날 전 직원이 그만두면 지급해야 될 이 퇴직금, 이걸 추계액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이 추계액으로
설정을 하는 거니까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다음 3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퇴직연금 미지급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그 확정급여형 상품으로 처리하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죠. 그럼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계정 과목 성격이 비용이 아니에요. 비용이 아니죠. 우리 자산이나 부채 차감 계정으로 쓰죠. 근데 확정 기여형으로 가입을 하면 퇴직급여라는 비용 계정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법에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한 것도 비용으로 인정해 줄 거예요. 비용으로. 그런데 이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걸 여기 연금 상품에 가입했다고 무작정 많이 넣은 걸 전부 다 우리 비용으로 인정해 주면 그러면 회사가 올해 세금 너무 많이 나와. 어차피 퇴직 연금 상품에 돈 넣어야 되니까 내년 것까지 미리 많이 넣어 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전부 다 비용 인정해 주는 걸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그 한도가 있어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거는 이제 투자 자산으로 그 우리 연금 상품에 투자한 걸로 이제 처리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3번에 대한 뜻이고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추계액 초과한 돈은 그냥 우리 회사가 연금 상품에 이자 받으려고 투자한 걸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관해요. 자, 다음 4번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 처리한다. 급여형이니까 우리 기업이 관리하는 걸로 처리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3번. 다음 중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당연히 내가 이 금융자산 적금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돈을 빌려오는 펀드나 차입하거나 채권을 빌려오거나 뭐 이런 발행했었거나 이러면 그때 우리 회사가 당사자가 됐을 때 인식을 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최초 인식할 때 우리 사채 발행했을 때 사채 현재 가치로 해가지고 그걸 공정가치로 보는 거예요. 현재 가치가 정확한 공정한 가치니까. 그래서 2번 맞고 3번 둘 이상의 금융상품을 일괄하여 매입한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보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우선 인식한 후 매입가액의 잔여액으로 나머지 금융상품을 인식한다. 여러 개의 금융상품을 우리가 있을 때에 그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상품을 먼저 추려내면 나머지 남은 게 그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에 가치로 보겠다, 금액으로 보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건 우리가 생각해도 합리적인 방법이죠. 자, 4번에 우리 금융상품의 현금 흐름에 대한 추정 변경 또는 재협상 등으로 현금 흐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금융자산의 순장부 금액이나 금융부채 상각 후 원가를 조정하면 안 된다. 자, 우리 금융상품에 대한 현금 흐름이라는 건 현금의 가치나 유출을 해야 되는 이자나 뭔가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 자산의 사채 가지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사채에 우리 상각 후 원가는 사채 가지고 봤었죠. 사채를 우리가 사면 만기보유증권이나 이런 걸 할 때 이야기했었죠. 이거는 그 가치나 변동이 생기면 조정을 당연히 그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안 된다라고 써놨네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린 거예요. 3번은 자, 그럼 틀린 답은 4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자, 다음 4번
주식회사 세무는 보관 창고를 자가 건설하기 위해 주식회사 회계에 낡은 창고를 7억 원에 구입하였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철거 비용 2천만 원과 토지 정지 비용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철거 건물의 잔존 폐물을 500만 원에 처분하였다. 토지와 건물의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자, 일단 우리는 창고 건설하기 위해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쳐서 샀어요. 그러면 얘는 토지를 산 거지 건물 산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 금액은 0원이 될 거고 그러면 일단 7억 원이 이제 기본 취득 원가가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되고 그럼 여기에서 철거 비용 2천만 원 들어갔으니까 2천만 원도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고 철거 비용도 땅 쓸 수 있기 전에 들어간 부대 비용이니까 그리고 토지 정지 비용도 800만 원 들어갔으니까 이 800만 원도 땅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들어간 부대 비용이니까 원가에 포함할 거고 그런데 이 건물을 철거하면서 잔존 폐물을 500만 원에 처분했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이 금액만큼은 우리 부대 비용에서 차감되겠죠. 얘는 취득 원가에서 부대 비용이 아니라 얘는 취득 원가에 차감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팔아서 돈을 받았으니까. 그럼 7억 2,800만 원에서 500만 원 빼면 7억 2,300만 원이니까 3번이 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얘가 되고 자 다음 5번 주식회사 세무는 2018년 7월 1일 주식회사 한라의 사옥을 신축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총 공사 대금은 2억 원이며 공사가 완료된 2020년까지 사옥의 신축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세무의 수익인식의 진행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20년에 인식하여야 할 총 공사 수익은 얼마인가? 자, 지금 이거는 2020년까지 완료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 공사 수익금은 진행률을 가지고 우리 전체에서 전체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에서 이전까지 수익 인식했던 부분을 빼는 방식으로 가죠. 그러면 지금 2020년에 완공되었으니까 2020년 이전까지 우리가 수익 인식을 했던 금액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2020년까지 수익 인식했던 진행률 금액을 보면 우리 그 금액을 산정할 때 분자에는 우리가 누적 공사비 지출액을 쓸 거고 분모에는 총 공사 예정액을 사용을 하겠죠. 총 공사 예정액을. 그럼 총 공사 예정액을 보면 자 이걸 먼저 산출을 해 볼게요. 이걸. 그럼 얘는 지금 19년도까지 여기까지 공사 그 수익금을 얼마 인식했냐라는 건데 자 2018년도에 4,500만 원, 2019년도에 9천만 원,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더 들어갈 게 4,500만 원이다라는 거죠. 전년도에 누적 총공사를 하면 그러면 4,500, 9,000, 4,500 합치면 얘는 1억 8천만 원이네요. 그죠? 자, 그럼 1억 8천만 원인데 지금까지 들어간 공사비가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들어간 공사비는 4,500, 9천이네요.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이 들어간 거잖아. 누적 공사비는. 그럼 자, 얘 써보면 분자는 1억 3,500만 원이고 그리고 분모는 1억 8천만 원이네요. 그죠? 위에 공이 왜 하나 더 붙었어? 다시. 죄송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75%네요. 얘는 75%가 되네요. 그럼 지금 우리 총공사 대금이 2억 원인데 이거에 75% 하면 여기 75% 하면 1억 5천만 원이 이제 2019년까지 수익 인식한 게 1억 5천이란 이야기죠. 19년도까지. 공사 진행률에 의해서 도급 금액의 진행률만큼 수익을 인식할 거니까 지금 공사 진행률 계산한 게 75%니까 2억 중에 75%인 1억 5천만 원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전년도까지. 그럼 올해 나머지 다 인식하겠죠. 그래서 올해는 2억 중에 1억 5천 뺀 나머지인 5천만 원을 인식하겠네요. 그래서 답은 우리 3번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나 지금 풀다가 생각났어. 여러분들 이거 거의 다 풀어본 문제죠? 지금 믿었던 분들이 너 뭔 소리 하니 이런 표정을 다들 제가 전에 그 프린트 드리지 않았나요 초반에? 거기에 얘기 있었고 이 문제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몇 분 있었어요. 그죠? 야 근데 정말 새롭게 풀고 있는 것 같죠? 지금 제가 하다 보니까 우리 아마 한 60% 70%는 우리가 풀었던 문제일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벌써 56분이네요. 우리 기억의 끈이에요. 새로우신 거.